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에 대한 겁니다. 한 국가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어떻게 정체성의 혁명적인 변화를 촉발시켰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자료들인데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그 참혹했던 탄압이 어떻게 근대 공화국 탄생의 결정적 씨앗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령군의 매서운 감시가 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 철저한 비밀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대한자강회 같은 공개적인 애국단체들이 일제의 무단 통치로 강제 해산되었을 때 벼랑 끝에 몰린 지식인들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비밀 결사의 탄생이죠. 시간을 19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대를 대표하던 이 선구적인 지식인들은 이제 대놓고 하는 저항은 불가능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눈을 철저히 피해 생존과 투쟁을 이어갈 아주 강력한 비밀 조직, 신민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누구도 믿기 힘든 암울한 시대에 오직 조국의 미래 하나만 보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고 예전 왕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낡은 군주제는 이제 완전히 버리고 이전에 이 땅에 존재한 적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신민회의 최종 목표는 바로 공화정 수립이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요. 수천 년 동안 왕정만 겪어온 한반도에서 이 아이디어는 독립운동사의 판도를 바꾼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근대적 미래로의 도약을 선언한 거니까요. 두 번째 섹션, 행동을 위한 세 가지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민회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자만 외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아주 논리적이고 당장 실행 가능한 세 가지 단계로 쪼갰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세운 아주 철저한 전략가들이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독립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를,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긴 그냥 글자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려내는 진짜 인재 양성소였던 겁니다. 아주 장기적인 뼈대를 세운 셈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인데요. 독립운동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태극서관, 도자기 회사 같은 걸 차려서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뒤로는 막대한 수익금을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빼돌리는 진짜 대담하고 영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젠가는 반드시 총을 들고 싸워야 할 순간이 올 거라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압록강 너머 만주 삼원보에다 구구의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를 세웁니다. 황무지 위에 세워진 이 작은 강습소가 나중에 무장투쟁의 심장부인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도가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백오인 사건의 조작이죠. 여기서 약간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제국주의자라고 치고 적이 도무지 실체도 없는 완벽한 비밀 조직이라면 대체 어떻게 색출해서 부숴버려야 할까요? 무력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이 유령 같은 저항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야 했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답은 진짜 어이없게도 철저한 조작이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안학사건이라는 걸 교묘하게 엮어서 거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민의 사람들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가는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덮어 씌운 겁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악랄한 소설을 쓴 거죠. 일제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암살 음모를 구실로 삼아서 평안도 일대를 싹 다 뒤집어 놓습니다.
신민회 간부랑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려 600명 넘게 폭력적으로 잡아들였어요. 혐의는 가짜였지만 이분들이 밀실에서 겪어야 했던 참혹한 고문은 너무나도 끔찍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혹독하게 고문하고 털어도 애초에 조작이니까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 일제는 수백 명 중에서 105명에게만 억지로 유죄 판결을 때려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직 강압적인 자백에만 의존한 야만적인 재판이었죠. 이 치밀하게 기획된 비극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5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당시 잡혀간 분들 상당수가 선천, 정주, 평양 쪽의 개신교 신자들이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제는 기독교 세력이 아주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족운동의 거대한 중심지라는 걸 눈치채고 이참에 그 뿌리까지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던 겁니다. 신앙심이 독립의 의지로 번지는 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이네요. 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확실히 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국내 조직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의 완벽한 승리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제의 잔혹한 탄압이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해외로 밀어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불씨를 국경 밖으로 널리 퍼뜨려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이 흐름을 한눈에 볼까요? 1911년에 그 끔찍한 탄압 때문에 수많은 지사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포기했느냐? 절대 아니죠. 1910년대와 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민회가 그토록 원했던 공화국의 꿈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뼈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남기고 싶네요. 105인 사건의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의 위대한 이념을 폭력으로 짓밟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이념을 영원히 죽일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부활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작이 되는 건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